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후후후. 네, 안녕하세요. 큐티보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청취자분들과는 2주 만에 만나는 거니까 새로 또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무명님 함께 하시고요. BIYN의 혜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완전히 뭐 기본소득 2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된 건데요. BYYN의 생활동반자법 팀이 있다고. 네, 보스턴 피플 팀이라고 이제 보스턴 결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책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여성들이 파트너 관계로 같이 사는 가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보스턴 결혼이라고 불러가지고 저희 거기서 이름 따서 보스턴 피플 팀인데요. 저희 만들어진 거는 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도 1인 가구인데 친구랑 같이 사는 1인 가구이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 안에 이제 또래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는 사실 1인 가구 둘이 같이 사는 거지 둘이 같이 공동 경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지 혹은 뭐 서로를 뭔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안 되지? 라는 그냥 되게 가벼운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거 되게 한번 모여서 얘기해볼까? 라는 얘기를 하다가 대여섯 명이 모여서 생활동반자법 팀 보스턴 피플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민우에도 보스턴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그 우와, 책을 읽고 만나고 싶다. 네, 근데 지금은 없었고요. 그 모임이 뭐 끝나고 좀 다른 모임들로 이어지긴 했는데 그때도 그 책을 읽고 그 여성 공동체, 약간 생활 공동체를 막 계획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약간 자급자족을 좀 꿈꾸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보고 막 이런 모임들을 그리고 좀 실제로 진행했었어요. 막 뭘 만들기 같은 거를 했었잖아요. 그 책 읽기 모임이 끝나고 그 모임에서. 맞아요. 뭘 만들고 뜨개질부터 뭐 목공도 막 하고 막 뭐 집수리 관련된 뭐 정보도 공유하고 막 그런 걸로 되게 이어졌었는데요. 사실 그 여성들이 좀 가족이 아닌 공간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좀 공존하고 혹은 따로 혼자 혹은 같이 이렇게 약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나 실제 실천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맞나요? 아니, 왜냐면 저도 1인 가구로 되게 오래 살았고, 네. 제가 알기다시피 무명님 또 네, 근데 저는 혈연으로 묶여있는 제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잊어버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같이 사는 형태인 것처럼 살고 있어서 경제 공동체이기는 하나 그거는 이제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에 들어가는 집의 관리라든지 생활비 같은 걸 같이 부담할 뿐 그 외 영역에서는 사실 뭔가 공유되거나 서로 책임을 진다거나 아플 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저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사실 거의 없는 상태. 그런 기대가 저를 힘들게 한다라는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같이 그냥 서울살이의 팍팍함을 나누는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의 파트너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느낌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고 싶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활동반자법이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름이. 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어쨌든 가족이 모든 복지나 모든 사회의 제도의 기초 단위가 되는데 민법에 보통 정의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족의 그 의미가 혼인, 혈연, 입양. 맞아요. 네, 예외적인 경우로 입양을 두죠. 근데 어쨌든 혼인 남녀가 보통 한국에서는 어쨌든 남녀 혼인 맞아요. 결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뭐 애를 낳든 어쨌든 내가 낳은 자녀거나 그래서 형제 자매
뭐 부모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인과 혈연 관계만을 대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혼인 혈연을 떠난 관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혼인과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도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은 생활 동반자다라고 사실 어떤 뭐 그 생활 동반자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생활 동반자다라고 등록을 하면 가족에 준하는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법상 가족이 아니면 예를 들어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임대주택을 신청할 맞아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3인이나 4인 주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저는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래도 썼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뭔가 귀엽게 여겨요. 그러니까 동갑인 친구랑 같이 살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을 때다 뭔가 약간 좋을 때다. 뭔가 마치 소꿉장난 네, 다루듯이 여학생 아주 기숙사에 무례하게. 사는 것처럼 약간 뭐 그냥 그게 나쁜 반응은 아닌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좀 나도 지금 진지하게 살고 있고 이게 언젠가 우리 둘 다 시집 가기 전에 잠깐 짧게 사는 게 아닌데 물론 저희가 무슨 막 평생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진지하게 서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가정으로 편입되어야 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아니 네. 저는 가족이랑 동생이랑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임시적인 상태라는 인식이 가족 내에서도 다른 가족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는 되게 임시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생이랑 사는데도 이게 임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하나 빨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 친구랑 살거나 했을 때는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쟤 먼저 결혼하면 어떡하냐. 결혼 생각 없는데. 한 저도. 명이 결혼해서 먼저 나가면 이거 계약 어떡할래. 그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부동산에서는 제 나이가 소위 말하는 잘못됐지만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는 벗어났는데 그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울 법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이때에는 부동산에서 심지어 아니 친구들이 사는데라고 하며 1년씩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맞아요. 통상 2년이잖아요. 이런 정말 맞아요. 무례한 막 참견 같은 게 실제로 있고 그때 걱정하는 거죠. 전세금 빼나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보증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정말 고나리들도 되게 많고 분명히 이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이 어떻게 되거나 변수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거는 결혼제도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혼하면 가족관계 안에서도 막 맨날 틀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불안정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사회적인 기준 잣대 같은 걸로 되게 후려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고 그 결혼 관계라고 하면 이사가는 집도 임대인들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무튼 좀 뭔가 보증된 관계, 안정적인.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관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율 되게 높잖아요, 한국은. 맞아요. 사실 퍼센트로 하면 3명 중에 1명이 이혼한다. 저는 그게 20대 때는 좀 체감이 안 됐어요. 이제 주변에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한 10살 결혼하면 3, 4살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관념일 맞아요. 뿐이고 오히려 주변에 보면 친구랑 뭐 10년씩 사는 사람들도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회적인 어떤 관념인 거죠. 현실이 사실이야. 팩트는 아니고 관념으로서 되게 강력하게 존재한다? 이런 그게 생각을. 결혼제도도 그렇고 혈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는 아님을 가끔씩 이제 그 부모님의 집에 가게 되거나 했을 때 같이는 이제 못 사는구나. 강렬하게 생각을 느끼죠. 정말 많이 강렬하게 하거든요. 느낍니다. 근데 왜냐면 너무 생활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이 생활에서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도 되게 달라요. 어느 정도 책임을 서로 질 것인가. 그게 뭐 여러 가지 건강이든 뭐 이후의 노후이든 삶에서의 영역에서의 공유나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거를 이제 다 부응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혈연 관계에서도 그거 충족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혈연이 되게 네. 우연히 만난 관계잖아요. 물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지만 그냥 어떤 유행가 가사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가족이 태어나 그냥 보니까 그냥 가족인 된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필요나 맞는 게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사실 그 공동체를 형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저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평등하기 어렵고 맞아요. 특히 네. 성평등하기 어려운 그 구조다 가족이야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차별을 인식하는 계기가 사실 대표적으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한다? 그건 진짜 되게 거의 불가능하다. 뭐랄까 그 생애 주기 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돈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교를 마쳤으면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탈했고 이제는 압박을 받기에도 나이대가 지금 저도 조금 지난 상태. 그래도 압박해요. 심지어. 맞아요. 불완전한 존재로 항상 여겨져요 저희가. 항상 부모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마지막 숙제일 것 같다. 맨날 그 숙제라는 표현을 진짜 계속 쓰더라고요. 그 숙제가 늘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숙제는 미숙함과 완벽하지 않음이 있죠. 네. 술을 맞는 경우는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 같은 때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친구랑 같이 사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거든요. 네. 친구든 뭐 자매든 아무튼 그렇게 같이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게 되게 불일치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20대 때 난 뭐 한 25살쯤 되면은 친구랑 같이 동반자 관계로 독립해야겠어 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더라면 20대 때 나의 그게 되게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삶에 대한 계획이나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비난을 받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정말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혼자 자기 인생을 막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어려운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거 자체가 이런 선택지가 사회적으로 없는 거 자체가 지금 사회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랑 사실은 되게 동떨어진 네.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민우에서 저희가 이제 성병들 복지팀에 있다 보니까 1인 가구라던가 비혼 여성을 중심으로 그 복지 제도가 개편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1인 가구가 실제로 지금 30%에 거의 육박하는 거예요. 2017년 그때 기준으로 그 항상 5년마다 인구 총축대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그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1.5배 이상 빠른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2030년이 돼야 35%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속도로는 거의 40%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4인 가구 그러니까 4인 가구도 그 친구끼리 4인 가구 아니라 아시죠? 그쵸, 네. 네. 엄마 아빠 자녀 둘 이렇게가 되게 보편적인 그게 20 몇 프로였었어요. 제일 많았어요. 전체 가구 중에. 지금은 어쨌든 1인 가구가 뭐 아무리 도시화 되어서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고령화 되어서라고도 하지만 27% 30%에 육박하고 또 하나는 고령화에서는 원래 여성 그 1인 가구율이 좀 높잖아요. 네. 여성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되게 눈에 띄는 현상은 뭐 20대는 남녀가 1인 가구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실제 30, 40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결혼 그 생애 주기 서사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그만큼 되게 많아졌고 그게 오히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제도가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비주류처럼. 숫자로는 실제로 지금 다수인데 왜 그것이 이제 안 따라오는 안 거죠. 따라오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가 뭔가 생각하는 국가가 생각하는 약간 올바른
생애 주기 서사 같은 게 그냥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든 그 안으로 여성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실 저는 주변에 지금 비혼 출산이 꽤 생긴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확 깨게 된 계기가 저는 비혼이라 하면 어쨌든 아이를 낳게 되면 어쨌든 결혼 제도 안으로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이러기도 하니까 사람이 그거를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어쨌든 문제 제기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근데 비혼 출산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주변에 이제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나 임신했어라고 하니까 저도 진짜 문제적이었던 게 그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아 진짜 그러면서 내가 그 낳을 생각 있었으니까 축하해 이러면서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막 웃으면서 야 너 은근히 보수적이구나. 내가 임신했다고 했지 너한테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스스로 결심한다? 이런 게 되게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들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좀 어때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셋이 사는 여성들이 사실 더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네. 친구 셋이 살거나 이런 이성의 커플이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뭐 동거하고 뭔가 생활 파트너로서 같이 지내는 경우는 많은데 아이를 출산한 고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어요. 저한테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여성들끼리 모여서 사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관계적으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를 쌓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그 관계 이후에 사회적으로 보장되거나 이제 결혼제도 말고 묶일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출산 자체가 제 주변에 아직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결혼한 경우가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 스스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왠지 소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있었고 저 자체가 약간 최근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다. 결혼 안 해도. 길러보고 싶은데 근데 도저히 뭐 돈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계산만 되면은 낳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지인 중에 만약에 생활동반자법이 있었으면은 결혼제도 안에 안 들어갔을 지인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 결심을 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을 때 더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나은 것인가를 그냥 실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일 뿐 결혼이 하고 싶어서 결혼이 좋아서는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이 법안이 있었거나 법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큰 결심들을 다 당연히 못 담는데 그 제도도 못 담잖아요. 사실 못 담지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주변에 이렇게 비혼 상태에서 출산해서 같이 그 파트너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보기가 드문 게 결국은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또 한편으로 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결혼 제도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거기 들어간 여성들조차 그 기대치가 막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기대치라기보다는 회의적인데 사실 어쨌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약간 결혼 제도라는 게 좀 나와 그 사람 1:1 결합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약간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저 이거 진짜 어렵대요.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해도 힘든데 아 맞아요. 내가 저 집안의 가족과 맞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가족과 가족의 결합도 아닌 게 그러니까 두 가족을 떠안는 거거든요. 여성이 보통 아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족과 가족의 결합도 좋게 말해준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결혼 때 들어간 순간 내가 내 원가족과 저 집의 가족까지 떠안는 그리고 딸도 하고 며느리도 해라. 예, 그런 게 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이 고민을 해외에서 되게 빨리 했고 들어보신 분들 있는데 프랑스 그 총리인데 되게 젊은 총리인데 마크롱이죠. 실제로 법적 결혼한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팍스법으로 결합한 근데 팍스라고 하는데 보통 시민 결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90년대 도입을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시민 결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1대1 물론 조건들이 다 1대1 결합이에요. 1대1 결합이긴 한데 시민 결합이라는 말에서 아 프랑스가 흔히 상상하기에 그러니까 유럽이잖아요. 유럽 같이 뭐 자유주의가 되게 발달되고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된 국가에서도 이렇게 시민 결합이라는 말로 제도를 따로 만들 정도로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독일 생활 동반자법 이건 사실 독일에서 따온 거기는 해요. 근데 2014년에 진선미 의원실에서 사실 발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의회에서도 막 토론회도 가고 뭐 의견도 막 달라고 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게 발의까지 됐다가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맞아요. 통과가 안 되면서 폐기됐고 어쨌든 생활 동반자라는 말이 기사화가 되고 어쨌든 국회로 법이 발의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시대의 변화에 뭐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지만 그런 움직임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생활 동반자법은 꼭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네.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그 프랑스 시민결합은 혹시 1대1의 네. 구성만 되나요? 네. 그 다수의 구성은 네, 1대1 네. 배타적 아. 관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생활 동반자법이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폭넓은 좀 더 급진적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다시 생활 동반자법이 다시 좀 그러니까 막 트위터에서는 되게 얘기 많이 되거든요. 그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근데 과연 이게 법 제도를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는 좀 계속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활 동반자법이 계속 어그러지는 거는 이거를 되게 동성애 합법화다라면서 이렇게 되게 축소화해서 대응하는 세력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작년에 동성애 합법화가 됐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이 뭐 저기 나름 뭐 복제를 이런 거에서 왜 이제 됐냐고 이제야 하면서. 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오해인 게 그 독일은 되게 오래전부터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성이 결합이 가능했어요. 가능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제도 안으로 동성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생활동반자법으로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사회적인 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는 약간 어쨌든 혈연 중심에 벗어난 가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상상하는 약간 생활동반자법에 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상은 저도 찾아보면서 뭔가 법안이라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없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되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1대1의 형태로 결혼제도나 기존의 혈연관계를 모델로 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혼인관계를 본따서 결혼제도를 모델 삼아가지고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내가 현재 나는 들어가지 않는데 다수의 결합이라든지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합의가 된 관계 안에서 약속된 관계 안에서 그걸 등록하고자 할 때 그거의 모델이 혼인이나 혈연에 바탕하지 않은 새로운 모양새였으면 그걸 좋겠다는 모방하지 거를 않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거기에 또 갇히게 되고 그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 결혼제도의 그냥 대체
뭐 대안이나 선택지는 당연히 되겠지만 음. 그냥 대체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지가 될까봐 저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좀 필요한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좀 여러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때 필요한 거는 관계에 대한 신뢰 중에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기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네, 네. 기댈 수 있고 약속될 수 있는 관계로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공감해요. 좀 이렇게 1대1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 뭐 3인, 4인 정도 되는 그런 지원도 가능한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법적으로 구성하기는 훨씬 어렵긴 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그런 지원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성의 커플 위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 딴 거보다 결혼한 커플들한테 주어지는 사회적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상상해봤는데 저는 사실 공동체보다는 1대1 관계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1대1 관계가 꼭 연애 관계가 아니어도 네. 무관한 어떤 종류의 뭔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도의 선택도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혼도 있고 동성혼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결합처럼 동성혼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법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법적 결혼은 당연히 지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택지를 되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나 선택지가 없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생긴다고 해서 대체돼서 이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생각하는 게 뭐 일본에서 벌써 시작을 하긴 했거더라고요. 일본에서 무슨 구 중심으로 파트너십 시부야구에서 네, 시부야구에서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동일한 그 지위를 그러니까 법적 배우자와 똑같은 어떤 그 권한을 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좀 시민 결합 같은 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그래서 처음에 1대1 관계 연애 관계인데 시민 결합과 기존 혼인이 뭐가 다르지? 라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민 결합에는 정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조 의무는 이혼을 청구할 때 이쪽이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을 피면 이혼 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민 결합에는 정조 의무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혼인은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던가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가 이런 거잖아요. 인정받든가. 근데 시민 결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조를 먹고 한 명이 나 이거 종료하고 싶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그런 권리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의무에서는 그 합의하는 방식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종료하거나 하는. 그래서 좀 더 느슨한 어떤 형태의 뭐 그런 그게 되게 결정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주변에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결혼한 친구한테도 날 위해서 열심히 해라 언젠가 돌아갈 테니까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언젠가 필요한. 그래서 이게 꼭 그러니까 뭐 결혼했으면은 상관없는 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좀 더 안전망이 하나 더 생기는 꼭 가족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모두의 삶이랑 되게 밀착되어 있어서 얘기해봤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큐티보이님이 가족이 우연히 만난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조건 따져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뭐가 잘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로 서로 책임을 져주길 원하는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 난 좀 남 같은 가족이 날 더 행복하게 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인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정하고 그런 관계를 나와 잘 맞는 타인을 만나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족 안에서로 생각하면은 아, 내가 너무 딸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좀 가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같은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거나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부적응자인 것 같이 네. 늘 언제나. 내가 맞지 않는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거의 만만치 않게 비현실적인 확률인 것 같거든요. 확률 되게 낮아요. 그 네. 사실. 그 되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그럴 바엔 좀 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명확히 알고 그런 고민들을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주거를 공유하지 않은 생활 동반자를 약간 상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 안 하고 동거하거나 그리고 혹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부모 세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되게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결혼하고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결혼하고 싶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편인데 주거를 공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살면서 뭐 며칠씩 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뭐 공간이 독립돼야 된다는 네, 의미예요. 근데 그 공간이 아니면은- 집에서 독립 말고 어. 진짜 다른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네. 집. 네. 어, 그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법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관계다 이런 관계로는 약속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주거를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이 삶의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상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걸 다 상상했어요. 옵션들을 다 응. 분리해서 생각할 응.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 결혼, 취직, 결혼, 육아, 동거 이게 다 한꺼번에 그냥 딱 응.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몇 개는 하고 응. 몇 개는 말고 약간 응. 이런 식으로도 응. 생각할 응. 수 있었으면 응. 좋겠어요. 틀을 관계 틀이 틀이는? 진짜 다양한 네. 게 인정되는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네. 그러면 응. 정상 가족이 아니어도 박탈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있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누가 보조 없이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을 누군가 한 명이 그 보조해준다라는 도와준다라는 건데 이게 보통은 이제 가족 돌봄으로 되게 해결이 많이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 누가 아프면 근데 그게 보통 여자가 해.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경향이 뭐냐면 그 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인 결혼상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이제 부당하다 생각해요. 부당하다 생각하고 딸들도 그 부당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온 가족을 내가 떠안는 방식으로 가고 돌봄 영역에 남성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딸이거나 아내이거나 요즘 며느리 좀 많이 약화됐다. 엄마이면 항상 너의 돌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집중되는 돌봄의 몫이. 사실 이게 되게 지겨워가지고 자기 온 가족을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꼭 부모가 아프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막 요즘에 특히 뭐 친구 같은 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넌 딸이니까 이제 부모 엄마 마음을 되게 많이 이렇게 헤아려 줘야지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니까 가족 그게 저는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다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온 가족에서 떠나서 비혼을 유지하는데 다시 온 가족으로 부모가 아팠을 때 되게 기결되는 방식? 그러니까 여성의 가족 제도 혈연이든 뭐 혼인이든 가족 제도 안에서 계속 부여받는 역할은 정서적이든 실제로 뭐 노동력으로든 계속 뭔가 딸이든 며느리든
그 엄마든 그 수행하던 자리가 결국은 여성으로만 대체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하면 안 된다. 며느리한테 그런 거 부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윗세대들이 그런 걸 공유하면서 그럼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여성인 딸이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이제 아내가 채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오로지 그 안에서 대등한 관계로서 근데 사실 차별은 제일 많이 받고 집안에서 그리고 뭐 여전히 그 조사하는 거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있죠. 그런 거는 뭐 아들이 더 많이 받는데 그런 정서적 돌봄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그런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서 늘 기대받고 요구받는 거는 여성이 하고 있으니까 여성의 자리는 정말 여성밖에 대체를 못하나라고 했을 때 여성이 거기를 나와야 혹은 그 틀이 깨져야지 그 이제 제도로 얽힌 틀이 깨져야지 정말 개인으로 개별로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묶인 관계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만약에 저는 여성들끼리 묶인다면은 뭐 여성이 아니더라도 묶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굉장히 동등한 관계로 어떤 역할을 수행받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받는 수행해야 되는 무언가 정서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로서 관계와 우리의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관계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이 가족 내에서는 안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하는데 눈치 봐야 되고 계속 미안하진 않은데 미안한 감정을 표시해야 될 것 같고 표시 안 하면 안 되잖아. 요구받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가족이라는 게 나를 포함하여 주변을 봤을 때 굉장히 허울뿐이고 그 안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늘 그 갈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뾰족한 부분을 받아내고 있는 저는 안 받고자 하는데 받아내 달라라고 요구받는 사람이 늘 여성인 거잖아요. 그랬을 맞아요. 때 그거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개인이 못 탈피하는데 법제도라도 있어야죠. 법이 너무 멀리 있지만 법제도라는 게 생기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구나. 인식하게 되고 다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써 이게 딱 뭔가 발붙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사실 다 되지 않잖아요. 그쵸.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법제도는 그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빨리래. 전반적으로 빨리 돼야 된다. 네. 돼야지 뭔가 이게 나로서 관계 맺는 동등하게 맺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로서 관계 맺죠. 친구랑 살든 뭐 누구 파트너랑 살든 나로서 관계 맺지만 이게 사실 법제도에서 보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그 인정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왜 이게 필요한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대출 안 돼. 신혼부부 주택 대출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신혼부부 주택 대출 같은 걸 할 수도 없고 제 주변에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전에 신고 먼저 하고 대출 받아서 집부터 사는 커플 되게 많거든요. 거의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행복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도 대체로 결혼해서 둘이 살고 언젠가 아이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주로 집 구조 자체도 좀 그렇게 짜여져서 나오고 지급한 정책도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뭔가 사회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너는 계속 불안정하게 살아. 약간 그렇게 살 거면 안정적으로 살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 이런 방식의.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같이 사는 친구랑 둘이 같이 뭐 좀 목돈을 모아볼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냥 뭔가 막연히 그거는 친구랑 그러는 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저도 보험 넣을 때 보니까 보험 수혜자를 자동 안 하면 자동 뭐 내 직계 자녀거나 아니면 내 형제 자매거나 아니면 부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는데 그거를
그 혈연 관계가 아닌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을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그 유가족이 문제 제기하면 보통 유가족 손을 다 들어준대요.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나의 뭐 자산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뭐 예금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공증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혈연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겠다 아니면 혹은 약간 어떤 단체에 내가 기부하겠다 이랬을 때도 그 공증이 효력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그게 유족이 문제 제기를 하면 유족한테 대부분 간대요. 그래서 그 수혜자의 법적인 1번이 배우자죠. 네, 보통 배우자. 그랬을 그리고 때 자녀. 생활동반자법으로 배우자와 동등하게 생활동반자로 같이 함께 등록한 사람이 배우자와 같은 자격으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법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로서의 무언가 기능할 수 이후를 있겠다. 꾸리는 거를 계획해보거나 논의해볼 네, 네.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얄팍해서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결혼하면 뭔가 경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식해서 그렇게 사고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누가 경제권을 가질 것인가, 혼인제도 결혼 안에서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상상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관계 안에서 맞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분담 혹은 이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분담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뭐 책임지거나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이 친구 관계에서 같이 살 때 경제적인 거를 완전히 무언가 같이 꾸리거나 계약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제도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동등한 계약 관계 같은 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생활동반자법 발의할 때 2014년에 그 법안을 보니까 그 법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법안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족법부터 뭐 연결돼 건강관리지원법부터 오만 사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법안 하나에 뭐 대여섯 개의 법안들이 다 개정돼야 되는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법 제도라는 것이 사람들 삶과 유리된 채 되게 그 기존의 거기 관념에 되게 딱 갖춰져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뀌면 진짜 약간 혼란도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혼란이 근데 되게 좋은 혼란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법안이 대여섯 개 달리더라고요. 그 밑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면 법안이. 정말 생활동반자법이 생겨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겠네요. 생겨야겠네요. 달라져야 돼. 기존의 법안들이 달라져야 되니까 이 법을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건강가정지원법이나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니까. 건강가정지원법도 뭐 법이 아예 내용이 바뀌던가 아니면 이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가족법도 가족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바뀌어지니까 아니 최근에 가족 구성권 연구소라는 곳이 준비 모임이긴 한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몇 개 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 가족 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이다 이러면서 포럼도 막 열고 그 인터뷰도 했고 뭐 예를 들어 영국에 약간 1인 가구 담당하는 뭐 장관도 생기고 막 이랬대요. 그런 얘기도 소개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를 거의 인터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소도 생기고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 사례도 소개되고 또 한국의 뭔가 법안들도 좀 다시 좀 재정비하게 되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엔 진짜 발의돼서 통과가 되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최초로 어쨌든 생활동반자법 해가지고 국회에 어쨌든 올린 의원이 지금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를 해보는. 그래서 저는 2014년과 지금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발의하면 이게 사회적 반응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해장픽을 뭐 이번에 무명님부터 제가 오늘 추천드릴 그 해장픽은 이하진 작가님의 카산드라라는 웹툰이에요. 제가 네, 다들 막 저거 완전 네, 이게 좀 시간이 이전 작품이에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즌 2
까지 이제 연재됐던 작품인데 그래서 저도 이걸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TVN에 인기 많아서 막 시즌으로 제작되고 있는 지금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진 않았는데 그리스를 갔더라고요.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본 건 아니라서. 그랬을 때 저는 딱 거기서 뭘 얘기할까 그 사람들이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갑자기 이 웹툰이 떠올랐어요. 이 웹툰을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지? 이 작가님 어떻게 지금 계속 다른 거라도 연재하시나? 이거 카산드라 계속 되고 있나?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 이 카산드라라는 작품이 카산드라가 주인공인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는 여성 사사예요. 그 안에서 굉장히 카산드라는 아폴론에게 이제 예지력을 선물 받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거 뭐라고 하죠? 설득력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거든요.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의 지식이, 그건 그냥 예언 신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추론 같은 걸로써 사실 카산드라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아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 토대는 트로이 전쟁인데 굉장히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해서 너무 재밌게 여성 서사로 잘 풀어나가는 작품이고 이 안에서는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 비꼼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작가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되게 명확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볼 때도 약간 그림체가 제가 어렸을 때 접하던 만화와 되게 유사해서 기존의 웹툰들과는 조금 다른 소위 말하면 예스러운 그림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도 지금 내용이 좀 가물가물해서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정말 흥미롭고 이게 이 작품이 왜 더 많이 안 알려졌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꼭 추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작가님을 찾아봤을 때 이 작가님이 이런 작품, 훌륭한 작품을 쓰시는 와중에 육아와 그 시댁의 문제로 작품을 더 이상 하시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작품을 쓰시는데 이분이 현실에 발목 낀 것이 육아와 시댁이라니 너무 안타깝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응원해드리고 싶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분의 블로그에서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생활툰을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시댁의 어떤 관계라고 해야지 그 관계가 시동생이 주식에 이제 중독돼서 그거를 겪는 가족의 이야기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올리고 계셔서 그것도 흥미롭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거 가끔 퍼다 오는데 이거 너무 리얼 약간 현실, 그러니까 여성 만화 작가가 되게 여성 서사를 그렸는데 그 얘기 그 얘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계신 중이잖아요. 고통을 생활툰으로 이제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보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음에서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무료로 시즌 2까지 그냥 되어 있어요. 네. 한 번에 보십시오. 네. 자, 희연님의 해장픽. 저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지금 카산드라 얘기 듣고 그냥 연상이 돼서 제멋대로 하면서 디오티마라고 그 권교정 작가님 신정만 이분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암투병원 계시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고등학교 때 읽고 또 읽고 막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설정이 우주 SF물인데 그리스 시대의 디오티마라는 여성이 세계에 대한 질문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태어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읽을 때 그런 의미를 어릴 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오늘 얘기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저에게 좀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여성.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서 너무 언제 추천해도 모자람이 없는 명작. 물론
완결이 안 나서 읽다가 괴로워지실 수 있기는 두 작품 다. 한데 이거 3권까지 나왔나요 그거? 4권까지 3권까지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 권교정 작가님의 책. 네. 소감을 한번 나누고 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님 네, 하시면 네, 네.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기본소득이 아니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이제 자리들이 계속 있잖아요. BIYN에 그래서 네.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얘기 많이 한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해도 되나요? 갑자기 마지막에 마지막 긴장했어. 소감 얘기할 때 긴장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공간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실컷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여성 민우회에서 하는 팟캐스트에 초대받아서 뭔가 활동가로서 좀 기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